이준석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뭐 대북 특사단 얘기부터 좀 하죠. 지금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저녁 6시부터 아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북 특사단이 만나고 만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당초에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앞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갈 것 같다. 그래서 패럴림픽 개막식 정도는 뭐 한 다음에 그 특사를 보낼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 신속성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우선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먼저.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대북 특사 파견은 수위가 좀 다르죠. 차원이. 네. 남북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대사인 것이고 그거는 쉽게 분위기를 띄웠다가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크게 부담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한숨 죽이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근데 대북 특사 정도야 뭐 이번에도 긴 일정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4월 예를 들어서 4월에 또 한미군사 연합훈련이 네. 또 재개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이제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낸 무드가 또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그 사이에 일단은 이 정도 중간 정도 단계의 승부수는 빨리 던져야겠다. 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겠다. 뭐 그런 심산에서 파견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미 이 회담에 대해 가지고 특사 파견에 대해 가지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면은 네. 좀 미리 이제 소위 이런 뭐라 하지만 밑 바탕을 좀 까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수석비서관 회의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번에 아까 언급된 것처럼 상당히 다급한 일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보통 특사 파견 우리 김여정 오기 전부터 언론에 흘러나왔던 게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제2를 갖고 올 것이다. 뭐 이런 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그걸 이미 알고 온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근데 우리 이번에 특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논의될까가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조금 나중에 이제 선전 효과를 기대한다면 미리 조금씩 이제 좀 흘려놓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봐서 진짜 이번에 가신 분들은 실무적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좀 압박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정세현 전 장관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그런 뭔가 느낌이 있는 게 김여정 온 거, 김영정과 김영남 그다음에 폐막식 때 김영철 온 거 이게 단지 그냥 올림픽 때문에 온 건 물론 아니고 거기서 굉장히 그 어떤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진전된 걸 갖고 평양에 그야말로 마지막 방점을 활용점정을 찍으러 갔을 가능성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빈털터리 특사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예, 말씀하셨듯이 앞에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지금 대북 특사로 파견된 것도 일정 부분은 미국의 양해 그리고 미국의 필요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냥 필연적인 수순이고 어느 정도 받아내올 것이 이미 확정적인 상태에서 갔다 오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 가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미국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김정은 위원장 답을 들어서 와야겠지만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성과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갔다. 또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리고 기간도 짧은 1박 2일이고 또 그냥 가자마자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김정은과 만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이번에 우리 정의용 서훈 팀 네. 이렇게 가시기로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우선 정의용 실장이 단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팀이 그대로 이제 다른 행동을 또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갈 수 있죠. 미국 갈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가는 걸 미리 밝혔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대충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자체로만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양해를 완전히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비핵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우선 선언적 비핵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세부 방안 논의하자 이런 식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그냥 그것만 받았을 경우에 트럼프 정부에서 또다시 우린 그거 안 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갈 거다 가서 설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선 트럼프 정부도 성급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거든요. 뭐가 나오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표단이 예측하는 그 성과라는 거는 아마 그런 모호한 지점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비핵화로 가는 단계 정도야 밝겠지만은 네.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선언적으로 비핵화부터 끊고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북한이 합의 안 해줄 거. 우리 상식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정도 짜고 동선도 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먼저 이제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뭐 언제 어떻게 하자 이게 합의돼 가지고 오진 않겠죠?
그거는 우리 쪽에서도 네. 바라지는 않겠죠. 예, 그 굉장히 전격적인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또 한미 간의 대화 충분히 있어야 남북 예. 정상회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간의 대화를 또 하기 전에 또 한미 간의 대화부터 먼저 하고 나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 좀 중간에서 남한을 놓고 싶어 하는 것인데 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짧은 일정으로 가볍게 좀 비교적 다른 뒤에 예정된 일정보다는 가볍게 특사부터 일단 파견을 하고 그런 수순인 것 저는 같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방북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방북하실 때 물론 우리가 뭐 있는 집이 좀 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두 번 다 왜 올라가냐. 이제 당신네들이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 한 번의 주장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예. 그것의 중간 지점 정도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먼저 올라가시더라도 네. 이번에 임기 초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답방까지 확답받은 사안 정도까지 가가지고 이걸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이번에 그런 정도의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김정일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 그 감동이나 아니면 기대치 그다음 네.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을 때 그 감동의 기대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에 세 번째도 그 한다는 사실 자체로 이번에 보면 우리가 단일팀이나 아니면 뭐 응원단 같은 경우에도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고 또 뭔가 기대되는 게 있었지만은 갈수록 그게 이제 효과가 저하되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게 뭔데라고 국민들이 묻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도 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좀 실질적인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치적인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북한에서 남한에 오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우리처럼 다원화된 이 사회 북한 지도자 왔을 때 일치 단결해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여줬던 그 환영 인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거고 예. 또 이제 화형하는 사람들 인공기 화형하는 사람들 그럴 수 나올 있겠죠. 것이고 예. 예, 그런 장면들을 별로 북한으로서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 체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답방이라는 형식조차도 어렵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네. 뭐 일단 북한 지도자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영토를 떠나는 거에 대한 그 사실은 불안감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괜히 그 떠났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형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형식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결과든지 간에 지난번에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똑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겠죠. 봅니다. 예. 예. 자, 북한 특사단이 갔는데 김정은이 북한 핵을 비핵화하겠다는 일단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만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은 그거보다는 그 강도가 낮은 걸로 얘기를 했다면은 뭐든 네, 간에 네. 대화는 하겠지만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또 미국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 얘기는 했는데 네. 비핵화 뭐 비스무리하게 뭐 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비핵화를 먼저 선언을 하고 미국하고 만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화하지 않으면 전혀 여지가 없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트럼프로서도 과연 예. 무조건 비핵화부터 선언 안 하면은 협상 절대 안 해. 진짜 네. 내심으로 그럴지는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협상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좀 높은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예. 뜸도 들이고 신경전도 벌이고 그런 과정인데 그렇죠. 북미 간의 대화로는 그 실마리에 풀리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남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난 절대 비핵화 없어. 예. 혹은 뭐 엄청난 조건부터 제시해놓고 이거 다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남한에서 미국에 전달할 만한 얘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김영철이 와가지고 결국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 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김영철의 얘기를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바닥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네. 그거보다 얼마나 더 진전된 얘기를 할 거냐가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핵 보유에 대해 가지고 예. 과거에 이제 핵 관련 대화가 있었을 때는 보면요. 물론 핵이 완전히 개발되기 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당장 기억해 보면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거는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식이죠. 보면은 영변에 우리가 원자로를 돌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 전력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핵무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미국도 협상에 나와가지고 그렇다면은 핵 개발에 유리한 어떤 중수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경수로 지어줄게. 예. 이런 형태로 뭔 대안적 해법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땐 그러니까 에너지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그래도 그렇죠. 다 속는 줄 예. 알면서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데 돈 엄청 들여가지고. 그게 2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1조 5천억을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랑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괌을 때리겠다. 네. 뭐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못 들은 척하면서 적절한 제3의 해법을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해야 될 그 선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비핵화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건 지금까지 북한이 총동원 체제에 그 국가를 유지했던 동력들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아무리 국제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언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김정은 정권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그래서 미국이 이거 알고 있다 봐요. 어지간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표출하는 걸 중단해 줄 것을 기대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 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핵을 포기한 독재자들은 다 망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우리가 사실 김여정 오고 뭐 그런 다음부터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흥분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시작도 아닌 면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김정은 신년사로 한번 올해 초로 돌아가 보면은 이 신년사 분량이 예년보다 한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핵단추 얘기했지만 그거는 작년까지 했다. 우리 할 만큼 했고 이제 이미 위협을 이뤘다라는 거였고 뒷부분들을 보면 온갖 산업들을 다 발전시키겠다고 나와요. 농업, 경공업, 무슨 발전산업, 중화학공업 이건 저는 이제 돈 달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은 예전에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그리고 북미 수교 요것을 이제 교환하는 그렇죠. 공식이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은 플러스 대규모 경제 지원이기 때문에 몸값을 더 올려 부르는 차원에서 쉽게 비핵화 전제 카드를 던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수교하고 평화체제 보장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그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싸그리 없애버릴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 핵과 미사일을 없앴다가 망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핵이 3번째로 많은 나라였어요. 그렇죠. 소련 붕괴 이후에. 그런데 없애고 나가지고 푸틴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지금 크림반도의 영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 핵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압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간 뭐 집에 약간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뭐 영화 강철비에서처럼 그냥 뭐 나만의 절반 주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근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새 길을 내지 않으면 역사에 별로 없었던 그 길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정권 붕괴라든가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 체제로서도 때가 됐을 때마다 항상 핵 한번 실험해주고 미사일 발사해주고 계속 이 스트레스 있는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뭐 이게 희망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보면은 좀 국가를 보통 국가로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나타나기는 해요. 네, 건군절도 예전에 그 김일성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이 좀 북한이랑 국가 중심으로 해서 건군절도 바꾼 적이 있었고 그리고 김정일 체제 때 어떤 선군 정치도 다시 당 중심으로 바꿔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김정은도 좀 뭐 중국과 같은 그런 모델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죠. 시진핑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름대로 정상국가 보통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그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뭐 훌륭하죠.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또 북한 내부에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게요. 과거에 이제 동구권이 붕괴될 때 많은 학자들이 예측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폴란드는 공산주의가 몰락해도 폴란드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동독은 뭐 공산주의가 몰락하면 동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민족 국가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동독과 서독이라는 분단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정상 국가가 된다고 했을 때 동독이 그게 자연적으로 혼자 존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라는 개념에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지만은 진짜 정상 국가가 된다면은 북한이 과연 예를 들어 뭐 중국과의 왕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이라는 게 자유로워지고 아니면 남한과의 이런 게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은 과연 개별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국가에서 없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국가로 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도. 네. 알겠습니다. 그 국내 정치를 잠깐 그 이걸 연계시켜서 얘기를 해보죠. 뭐 국내 정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나라당 아니 한나라당이 왜 나와? 한 7년 전 얘기를 지금 갑자기. 자유한국당 얘기가 될 텐데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 뭐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 이 일종의 남북 그 대화 국면을 보수 결집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었겠죠. 지금도 사실은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면인데 네. 그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 반대로 보수가 안보를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이겨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아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6년에도 물론 이용한 건 아니겠지만은 2010년이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치러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네. 다들 이제 호사가들은 안보 국면이 부각되면은 보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네,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는 경제나 먹고 사는 이슈로 이제 선거에 어쨌든 아젠다가 많이 넘어온 상태고 과거처럼 이제 아주 강도 높은 어떤 대북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어오는 그런 선거를 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새누리당에 있어봤지만은 지금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뭔가? 약간 뭔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도 훌륭한 전략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뭔가 다릅니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좌클릭이라는 답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복지의 가치라는 걸 수용하면서 좀 중도로 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결국엔 네. 과반을 얻어내려고 했던 건데 이건 지금 아무리 봐도 과반 얻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반 얻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지지층 고정 지지층을 네. 공고히 아니 하자는 근데 선거는 이번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들 그리고 뭐 1대1 구도로 치는 모든 선거에서 50% 이상 못 얻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뭐 아무리 딱딱한 15%를 하더라도 말랑말랑한 50%가 결코 좋지 않은 게 그런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층을 다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다당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과반을 얻기도 어려운 것이었고, 네. 근데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선거 전략을 잘 짤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주로 양당 체제였었고 자연스럽게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쪽 새누리당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거의 원천 차단이 돼 버렸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홍준표 대표가 한국갤럽 탓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세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죄를 지내고 있어요. 방법이 없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지지층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 대북 강경 여론을 갖고 있는 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층들이 우리한테 다 모이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걸 못 잡아내고 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기후제도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지내면 뭔가 언젠간 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네. 홍준표 대표가 모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그 뭐 안 갈 것 같더니 뭐 이런 까다로운 조건 세 가지도 내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겠다고 그런 것도 그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번에는 홍 대표가 한번 특유의 어쨌든 본인의 개인기로 돌파해 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들게 되는 것이 예. 원래 토론하고 이렇게 뭐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어디냐면은 1대 다로 붙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언급되는 인사들 네. 예를 들어 안보로 주제를 국한해 놨잖아요. 그럼 뭐 이정미 대표가 가가지고 뭐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반대하겠습니까? 뭐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간다고 한다면은 뭐 비슷한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 도와주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 다 구도 속에서는 기사 지분을 상당히 먹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찬반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절반을 이제 가져가니까. 아까 말했던 건 진영 결집 논리에 가지고 예. 이런 안보 강경책을 쓰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기에 리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가서 제 생각에는 생산적인 대화는 없겠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문 밖을 걸어 나가는 순간 기자들이 물어볼 테고 그때마다 내가 오늘 이 말했고 저 말했고 이 말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마디도 못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세계관에서의 해석을 이제 많이 이야기할 거로 이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증인들이 많잖아요. 목격자들이. 네. 네, 다른 당 대표들이. 그래서 혹시
그 다자 구도를 비교섭 회피한 단체.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비교섭 단체를 좀 없애고 비교섭 단체 네. 대표들은 참석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근데 잠깐 말씀하신 네. 걸로 따르면 1대 다 구도가 또 홍 대표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다도 이제 예를 들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추미애 대표랑 그다음에 네. 뭐 또 굳이 따지자면 뭐 박주선 대표 뭐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고 대화도 그렇게 수에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정미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 대선 때 TV 토론하는 거 보시면은 네.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주목받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홍준표 대표가 나설 때마다 옆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팀 플레이를 했던 그런 역할이 있었거든요.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 알겠습니다. 뭐 역시 연결되는 문제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오늘이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선거 국면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각각 그 관전 포인트가 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야당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 네. 관전 포인트가 여권 내부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최고의 적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예. 예,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008년도 총선 때도 보면은 압도적으로 그 당시 정권 초기라서 한나라당한테 유리하게 전개가 됐지만 또 공천 파동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재호, 이방호 이런 대통령 측근부터 낙선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뭐 특정 계파에서 좀 공천을 독식한다거나 혹은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서 잡음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이러면 그나마 야당에게 반사이득이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고삐가 풀려 있거나 자만하는 모습 또 경선을 통과하면은 곧 승리다. 당선이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야당의 페이스로는 자력으로 민주당의 독주를 무너뜨릴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네.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항상 어떤 구도로 지방선거에 돌입했냐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당시 1대1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3%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40%인 새누리당과 붙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호각세를 이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까지 선거 경향이 2010년대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천안함 사건 있을 때도 언급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방 행정에 있어가지고는 집권 세력과 반대쪽 세력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 일단 절묘하게 권력 분점의 논리가 동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올림픽 때문에 지금 한 2달 정도 그 열광의 그랬죠. 도가니 속에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었고 당장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역대 최고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거든요. 보면은.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 또 막기 위해서 또 이제 대책을 투입하면서 재건축 옥죄다 해가지고 강남이 더 오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요. 지금 여기 목동에서 우리 방송하고 있지만 목동 주민들은 집단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책 이슈를 당할 만한 어떤 외생적 이슈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안함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국면이 그 당시 여당에게 유리하게 동작 안 했던 건 뭐냐면은 외교나 아니면 국방 이런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항상 경제 이슈에 비해 가지고 선거에서 파괴력이 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아마 물가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건 집값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형태로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겠죠. 봅니다. 예. 예. 자, 북한 특사단이 갔는데 김정은이 북한 핵을 비핵화하겠다는 일단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만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은 그거보다는 그 강도가 낮은 걸로 얘기를 했다면은 뭐든 네, 간에 네. 대화는 하겠지만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또 미국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 얘기는 했는데 네. 비핵화 뭐 비스무리하게 뭐 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비핵화를 먼저 선언을 하고 미국하고 만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화하지 않으면 전혀 여지가 없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트럼프로서도 과연 예. 무조건 비핵화부터 선언 안 하면은 협상 절대 안 해. 진짜 네. 내심으로 그럴지는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협상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좀 높은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예. 뜸도 들이고 신경전도 벌이고 그런 과정인데 그렇죠. 북미 간의 대화로는 그 실마리 풀리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나만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난 절대 비핵화 없어. 예. 혹은 뭐 엄청난 조건부터 제시해놓고 이거 다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남한에서
미국에 전달할 만한 얘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김영철이 와가지고 결국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 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비핵화를 할 생각은 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김영철의 얘기를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바닥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네. 그거보다 얼마나 더 진전된 얘기를 할 거냐가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 근데 지금 이번에는 핵 보유에 대해 가지고 예. 과거에 이제 핵 관련 대화가 있었을 때는 보면요. 물론 핵이 완전히 개발되기 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당장 기억해 보면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거는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런 식이죠. 보면은 영변에 우리가 원자로를 돌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 전력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핵무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미국도 협상에 나가가지고 아 그렇다면은 핵 개발에 유리한 어떤 중수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경수로 지어줄게 예. 이런 형태로 뭐 대안적 해법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땐 그러니까 에너지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그래도 그렇죠. 다 속는 줄 예. 알면서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데 돈 참 엄청 들여가지고. 그게 2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1조 5천억을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랑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괌을 때리겠다. 네. 뭐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못 들은 척하면서 적절한 제3의 해법을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해야 될 그 선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비핵화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건 지금까지 북한이 총동원 체제에 그 국가를 유지했던 동력들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아무리 국제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언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김정은 정권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그래서 미국이 이거 알고 있다 봐요. 어지간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표출하는 걸 중단해 줄 것을 기대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 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핵을 포기한 독재자들은 다 망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우리가 사실 김여정 오고 뭐 그런 다음부터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흥분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시작도 아닌 면이 있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제 김정은 신년사로 한번 올해 초로 돌아가 보면은 이 신년사 분량이 예년보다 한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예.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핵단추 얘기했지만 그거는 작년 한 게 뭐냐면은 대충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자체로만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양해를 완전히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비핵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우선 선언적 비핵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세부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식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그냥 그것만 받았을 경우에 트럼프 정부에서 또다시 우린 그거 안 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갈 거다 가서 설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선 트럼프 정부도 성급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거든요. 뭐가 나오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표단이 예측하는 그 성과라는 거는 아마 그런 모호한 지점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비핵화로 가는 단계 정도야 밝겠지만은 네.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선언적으로 비핵화부터 끊고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북한이 합의 안 해줄 거. 우리 상식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정도 짜고 동선도 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먼저 이제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뭐 언제 어떻게 하자 이게 합의돼 가지고 오진 않겠죠? 그거는 우리 쪽에서도 네. 바라지는 않겠죠. 예, 그 굉장히 전격적인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또 한미 간의 대화 충분히 있어야 남북 예. 정상회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간의 대화를 또 하기 전에 또 한미 간의 대화부터 먼저 하고 나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 좀 중간에서 남한을 놓고 싶어 하는 것인데 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짧은 일정으로 가볍게 좀 비교적 다른 뒤에 예정된 일정보다는 가볍게 특사부터 일단 파견을 하고 그런 수순인 것 저는 같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방북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방북하실 때 물론 우리가 뭐 있는 집이 좀 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두 번 다 왜 올라가냐
이제 당신네들이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 한 번의 주장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그것의 중간 지점 정도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먼저 올라가시더라도 네. 이번에 임기 초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답방까지 확답받은 사안 정도까지 가가지고 이걸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이번에 그런 정도의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김정일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 그 감동이나 아니면 기대치 그다음 네.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을 때 그 감동의 기대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에 세 번째도 그 한다는 사실 자체로 이번에 보면 우리가 단일팀이나 아니면 뭐 응원단 같은 경우에도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고 또 뭔가 기대되는 게 있었지만은 갈수록 그게 이제 효과가 저하되고 네. 실제로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게 뭔데라고 국민들이 묻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도 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좀 실질적인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치적인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북한에서 남한에 오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우리처럼 다원화된 이 사회 북한 지도자 왔을 때 일치 단결해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여줬던 그 환영 인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거고 예. 또 이제 화영하는 사람들 인공기 화영하는 사람들 그럴 수 나올 있겠죠. 것이고 예. 예, 그런 장면들을 별로 북한으로서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 체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답방이라는 형식조차도 어렵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네. 뭐 일단 북한 지도자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영토를 떠나는 거에 대한 그 사실은 불안감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괜히 그 떠났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형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형식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결과든지 간에 지난번에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똑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까지 했다. 우리 할 만큼 했고 이제 이미 위협을 이뤘다라는 거였고 네. 뒷부분들을 보면 온갖 산업들을 다 발전시키겠다고 나와요. 예. 농업, 경공업, 무슨 발전산업, 중화학공업 이건 저는 이제 돈 달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은 예전에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그리고 북미 수교 요것을 이제 교환하는 그렇죠. 공식이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은 플러스 대규모 경제 지원 이기 때문에 몸값을 더 올려 부르는 차원에서 쉽게 비핵화 전제 카드를 던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수교하고 평화체제 보장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그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싸그리 없애버릴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 핵과 미사일을 없앴다가 망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핵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였어요. 그렇죠. 예. 소련 붕괴 이후에. 그런데 없애고 나가지고 푸틴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크림반도의 영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 핵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압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간 뭐 집에 약간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뭐 영화 강철 비에서처럼 그냥 뭐 남한의 절반 주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근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새 길을 내지 않으면 역사에 별로 없었던 그 길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정권 붕괴라든가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 체제로서도 때가 됐을 때마다 항상 핵 한번 실험해주고 미사일 발사해주고 계속 이 스트레스 있는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뭐 이게 희망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보면은 좀 국가를 보통 국가로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나타나기는 해요. 네, 건군절도 예전에 그 김일성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이 좀 북한이랑 국가 중심으로 해서 건군절도 바꾼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김정일 체제 때 어떤 선군 정치도 다시 당 중심으로 바꿔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김정은도 좀 뭐 중국과 같은 그런 모델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죠. 시진핑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름대로 정상국가 보통국가의 네. 인정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그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뭐 훌륭하죠. 그런데 그리고 김정은 그거는- 체제가 또 북한 내부에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게요. 과거에 이제 동구권이 붕괴될 때 많은 학자들이 예측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폴란드는 공산주의가 몰락해도 폴란드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동독은 뭐 공산주의가 몰락하면 동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민족 국가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동독과 서독이라는 분단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정상 국가가 된다고 했을 때 동독이 그게 자연적으로 혼자 존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라는 개념에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지만은 진짜 정상 국가가 된다면은 북한이 과연 예를 들어 뭐 중국과의 왕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이나 이런 게 자유로워지고 아니면 남한과의 이런 게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은 과연 개별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에서 없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국가로 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도. 알겠습니다. 그 국내 정치를 잠깐 그 이걸 연계시켜서 얘기를 해보죠. 뭐 국내 정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왜 나와? 한 7년 전 얘기를 지금 갑자기 자유한국당 얘기가 될 텐데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 뭐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 이 일종의 남북 그 대화 국면을 보수 결집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었겠죠. 지금도 사실은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면인데 네. 그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보수적.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뭐 대북 특사단 얘기부터 좀 하죠. 지금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저녁 6시부터 아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북 특사단이 만나고 만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 당초에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앞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갈 것 같다. 그래서 패럴림픽 개막식 정도는 뭐 한 다음에 그 특사를 보낼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 신속성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우선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네, 먼저.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대북 특사 파견은 수위가 좀 다르죠. 차원이. 네. 남북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대사인 것이고 그거는 쉽게 분위기를 띄웠다가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크게 부담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한숨 죽이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근데 대북 특사 정도야 뭐 이번에도 긴 일정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4월 예를 들어서 4월에 또 한미군사 연합훈련이 네. 또 재개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 만들어낸 무드가 또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그 사이에 일단은 이 정도 중간 정도 단계의 승부수는 빨리 던져야겠다. 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겠다. 뭐 그런 심산에서 파견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미 이 회담에 대해 가지고 특사 파견에 대해 가지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면은 네. 좀 미리 이제 소위 이런 뭐라 하지만 밑 바탕을 좀 까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수석 비서관회의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번에 아까 언급된 것처럼 상당히 다급한 일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보통 특사 파견 우리 김여정 오기 전부터 언론에 흘러나왔던 게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제2를 갖고 올 것이다. 뭐 이런 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그걸 이미 알고 온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근데 우리 이번에 특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논의될까가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조금 나중에 이제 선전 효과를 기대한다면 미리 조금씩 이제 좀 흘려놓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봐서 진짜 이번에 가신 분들은 실무적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좀 압박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정세현 전 장관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그런 느낌 뭔가 느낌이 있는 게 김여정 온 거 김영정과 김영남 그다음에 폐막식 때 김영철 온 거 이게 단지 그냥 그 저 올림픽 때문에 온 건 물론 아니고 거기서 굉장히 그 어떤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진전된 걸 갖고 평양에 그야말로 마지막 방점을 활용점정을 찍으러 갔을 가능성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빈털터리 특사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예, 말씀하셨듯이 앞에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지금 대북 특사로 파견된 것도 일정 부분은 미국의 양해 그리고 미국의 필요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냥 필연적인 수순이고 어느 정도 받아내올 것이 이미 확정적인 상태에서 갔다 오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 가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미국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김정은 위원장 답을 들어서 와야겠지만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성과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갔다. 또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기간도 짧은 1박 2일이고 또 그냥 가자마자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김정은과 만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이번에 우리 정의용 서훈팀 네. 이렇게 가시기로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우선 정의용 실장이 단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팀이 그대로 이제 다른 행동을 또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갈 수 있죠. 미국 갈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가는 걸 미리 밝혔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이 의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 반대로 보수가 안보를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이겨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아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6년에도 물론 이용한 건 아니겠지만은 2010년이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치러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네. 다들 이제 호사가들은 안보 국면이 부각되면은 보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네,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는 경제나 먹고 사는 이슈로 이제 선거에 어쨌든 아젠다가 많이 넘어온 상태고 과거처럼 이제 아주 강도 높은 어떤 대북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어오는 그런 선거를 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새누리당에 있어봤지만은 지금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뭔가? 약간 뭔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도 훌륭한 전략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뭔가 다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좌클릭이라는 답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복지의 가치나 이런 걸 수용하면서 좀 중도로 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결국엔 네. 과반을 얻어내려고 했던 건데 이건 지금 아무리 봐도 과반 얻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반 얻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지지층 고정 지지층을 네. 공고히 아니 하자는 근데 선거는 이번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들 그리고 뭐 1대1 구도로 치는 모든 선거에서 50% 이상 못 얻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뭐 아무리 딱딱한 15%를 하더라도 말랑말랑한 50%가 결코 좋지 않은 게 그런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층을 다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다당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과반을 얻기도 어려운 것이었고, 네. 근데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선거 전략을 잘 짤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주로 양당 체제였었고 자연스럽게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쪽 새누리당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거의 원천 차단이 돼 버렸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홍준표 대표가 한국갤럽 탓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세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죄를 지내고 있어요. 방법이 없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지지층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 대북 강경 여론을 갖고 있는 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층들이 우리한테 다 모이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걸 못 잡아내고 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기후제도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지내면 뭔가 언젠간 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네. 홍준표 대표가 모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그 뭐 안 갈 것 같더니 뭐 이런 까다로운 조건 세 가지도 내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겠다고 그런 것도 그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번에는 홍 대표가 한번 특유의 어쨌든 본인의 개인기로 돌파해 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들게 되는 것이 예. 원래 토론하고 이렇게 뭐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어디냐면은 1대 다로 붙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언급되는 인사들 네. 예를 들어 안보로 주제를 국한해 놨잖아요. 그럼 뭐 이정미 대표가 가가지고 뭐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반대하겠습니까? 뭐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간다고 한다면은 뭐 비슷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 도와주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 다 구도 속에서는 기사 지분을 상당히 먹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찬반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절반을 이제 가져가니까. 아까 말했던 건 진영 결집 논리해 가지고 예. 이런 안보 강경책을 쓰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기 리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가서 제 생각에는 생산적인 대화는 없겠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문 밖을 걸어 나가는 순간 기자들이 물어볼 테고 그때마다 내가 오늘 이 말했고 저 말했고 이 말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마디도 못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세계관에서의 해석을 이제 많이 이야기할 거로 이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